투자도 지금 올해 한 60억 정도 매입을 했던 것 같고요. 60억? 예, 계속 투자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물건들 처리하고 뭐 소송 같은 것도 또 처리해야 되고 네. 임대해야 되고 명도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래에 제가 투자한 물건인데요. 그 뭐 예전에는 뭐 예전 사례만 얘기를 한다 막 그렇지만 이거 물건은 따끈한 물건인데요. 네. 2개월 전에 매수를 했던 물건입니다. 네. 2개월 전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상가 투자가 많은 분들이 뭐 동선이고 뭐 입지고 뭐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최근에 투자했던 물건하고 과거에 투자했던 3년 전에 투자했던 물건 두 가지를 어떤 형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경우의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두 합쳐가지고 스토리를 구상한 다음에 투자를 진행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물건을 사기 전에 왜 샀는지부터 해가지고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준비했던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물건을 갖고 왔습니다. 저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뭐 주소도 까고 뭐 장표도 다 오픈하니까 뭐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지도에 보면 상동역에서 바로 앞에 붙어있는 쪽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7번 출구 라인이라든가 6번 출구 라인 쪽은 네. 보통의 그 역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는 배우세대고 이렇게 여기 있으면 가장 1급지가 되는 데는 6번 출구, 7번 출구 이 라인 쪽이고요. 이쪽은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랑 소풍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떨어지는 2번 출구 쪽이고 3번 출구 라인이 거의 메인이거든요. 그러면 왜 세로로만 왜 메인이라고 했냐. 여기가 1급지고 그 왼쪽 편으로 같은 데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쪽은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상권이 확장되지 않아서 끊기는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도 여기 큰 그 중동대로라고 해가지고 12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끊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6번 출구나 7번 출구, 3번 출구 이렇게 많이 가죠. 역을 볼 때 사람들이 그 계단보다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데로 많이 가는데요. 7번 출구 앞에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5번 출구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나와서 이 사이길로 해서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는 7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니까 여기가 1급지인 거죠. 근데 제가 이 물건을 매수했던 이유는 뭐냐? 결국 지금 상동역 근처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학원이라든가 근생 라인이 더 이상 확장될 데가 없어요. 확장될 데가 없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급지는 아니어도 메인 도로에서 간판을 걸 수 있는 그 상동역에서도 가장 큰 물건이거든요. 그럼 이게 1급지는 아니어도 2급지 정도면 2급지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 물건 자체 나만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평당가든 얼마의 임대가 채워지는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먼저 이 상가는 12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대로변은 아니고 전면 부분 아니고 후면부 코너 자리였는데요. 이게 보면은 지금 한 개 호실인데 그 4개 호실로 분할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분할만 인테리어 분할하신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물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인테리어가 다 돼 있죠. 아, 구분해서. 예, 구분해서 원래 전체가 다 한 개에 403호인데 이렇게 4개 호실로 다 바꾸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건을 왜 사고 처음에 먼저 이걸 보여드렸죠. 이 전체적인 상동역의 이 라인이라든가 요걸 먼저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은 이 물건을 사기 전에 제가 어떤 스토리를 구상했느냐. 첫 번째 매수가 12억이었고요. 네. 전용이 152평이어서 평당 789만 원이에요. 그럼 이 789만 원이라는 게 쌀까요? 비쌀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뒤에 나오는데 이 물건이 싸다라는 거를 제가 나만의 지역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이 물건이 싸다라는 거를 다른 물건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약 형태는 포괄양소에서 잠금전 인테리어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인테리어를 또예요? 또 하냐. 왜냐면 제가 이걸 사기 전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38평씩 4개잖아요. 근데 2개 호실을 합치면은 한 75평? 그럼 75평 정도의 임차인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는 좀 다르거든요. 그럼 뭐 내부에 룸이라든가 어떤 탕비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그 추가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은 다음에 포괄양소 조건으로 해서 잔금 전 인테리어 가능하게 특약을 적었던 것 같아요. 관리비는 제가 먼저 잔금을 계약하자마자 이분이 원래는 이 물건이 15억부터 시작했다가 12억까지 밀려가지고 그 관리비만 내달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원래 이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3월달이잖아요. 네. 제가 이 동네를 알기 때문에 여기가 그 2부 안마라고 해서 태페 안마가 사용하던 공간이었어요. 네. 이쪽 편에 이제 학원가들이라든가 근생 라인이 많은데요.
이 세이버존이랑 이쪽 편으로 해가지고 근생 라인이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예전에는 유흥이 많았던 건물이지만 점점 바뀌면서 더 이상 학원이 갈 데 없으니까 여기도 점점 근생 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중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최선호 학원이 한층 전체로 인테리어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학원이 들어갈 때라든가 근생 라인이 갈 데가 없어서 병원이나 학원이나 점점 이렇게 근생 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이부 안마라는 물건이 장사가 안 되고 임대료를 납부를 못하면서 이렇게 송구 썩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거 언제 알고 있었냐면 25년 3월 달에 이분이 이거를 그 우여곡절 끝에 명도를 한 다음에 대출을 2억 받으셔가지고 인테리어를 그분은 저는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은 평당 냉난방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평당 130만 원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보시면 789만 원에 샀죠? 그럼 130만 원을 인테리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600대에 샀다는 게 되는 거죠. 인테리어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1년 전부터 이게 장사가 안 되고 이게 점점 그 유흥에서 근생 라인으로 변해간다는 걸 1년 전, 2년 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물건이 명도가 됐을 때도 알았고요. 이분이 그 돈을 투입해가지고 인테리어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매매하고 임대를 동시에 내놨거든요. 근데 가격을 계속 저는 깎고 싶어가지고 임대가 될랑 말랑 할 때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하면서 제가 매수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공실이고 그 임대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한 번에 다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번에 다 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건이 제가 좀 더 유리하니까 중도금을 주고 내부 인테리어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간판 권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후면부인데 여기 2부 안마라는 간판이 있어요. 이게 자체가 간판을 달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병원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아니면 근생란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 하거든요. 근데 이 간판이 누가 먼저 설치를 했냐면 그 전에 임차인이 설치를 하고 그 원상복구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럼 이 간판의 주인은 누구냐? 이 사기 전에 이제 관리단 소장님하고 다 얘기를 했죠. 먼저 간판을 여기 달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권리는 있다. 이거를 임의대로 누군가가 관리계획 이거 치워야 된다라는 그런 관리계획이 없다면 이거를 임의대로 만약에 누군가 치우면 이거 재무손괴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이 간판의 권리까지 특약에다가 제가 적었습니다. 이 전면부 간판 권리도 나한테 주는 거다 라서 특약에다 다 적어놨던 거죠. 그럼 사기 전에 모든 이런 준비를 다 끝내놓고 저는 어떤 임대를 하려고 했었냐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했었죠. 동일 건물에 이 물건은 그 네이버나 나왔던 물건이 아니고 동일 건물의 매물 호가 기준입니다. 그 같은 전면부에 있는 키스방이 그 층에 가장 안쪽 유흥이 하나 남았는데 전용이 63평인데 지금 매매 호가가 10억에 나왔어요. 1,580만 원이죠. 그 전면부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고 하면 600대에 샀잖아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 싸게 산 거고 그 다음에 전면부에 있는 한의원 3층은 지금 1,690만 원, 1,700만 원 정도 나왔죠. 근데 저는 후면부라고 하지만 앞에 간판 자리까지 했는데 인테리어까지 돼 있다? 그걸 포함하면 거의 600대에 산 거죠. 그러면 절반 가격 이하로 산 거잖아요. 아무리 전면부하고 후면부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래 사례를 제가 한 10년 동안 봤을 때는 그래도 전역평당 200 이상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여기가 200에서 따지면 저는 1100, 1200까지는 저도 할 수 있다는 거고 같은 층에 비뇨기과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100평인데 지금 1,500만 원 내놨어요. 이 전면부예요. 10억. 그러면은 제가 이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싸다라는 거는 확실히 하방은 막아져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상동역에서 아니면 보통 역에서 이제 근생 라인이 어떻게 퍼지고 그 다음에 근생 라인이 어떻게 확장되고 유흥에서 근생 라인으로 바뀌고 1급지에서 2급지지만 그 금액대가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적정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거의 1년 가까이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작업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거죠. 1년 가까이 그러면 지켜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할 때부터 이때 철거할 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철거를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저만의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그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임대가 채워져 있으면 나쁜 임대가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철거라고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거 어려워하는데 저는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저만의 기준 안에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난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이 어떤 물건 살 때도 항상 그래요. 1년, 2년 지켜보다가 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만의 지역이니까 그걸 항상 꾸준히 모니터링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어떤 물건 살 때 어떤 스토리까지 구상을 하는지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제가 이 물건 산 건 아닙니다. 먼저 호실의 구조 및 상태가 내력 기둥이 있어요. 4개 호실로 38평씩 분할로 되어 있는데요. 이 38평이 임대가 잘 나가는 평수일까요? 안 나가는 평수일까요? 잘 나가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평수대가 있는데 그거는 시기 때마다 달라요. 이때 기준으로 할 때는 38평이 제가 볼 때는 공급이 좀 많은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걸 2개 호실 정도로 하면 75평대면은 임대가 잘 나가겠다.
라고 해서 어차피 내력 그 가벽만 쳐있기 때문에 두 개를 트게 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유연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개로 임대를 줘도 되고 두 개 임대를 줘도 되고 한 번에 다 터서 임대를 줘도 되고. 근데 한 번에 다 터서 임대를 주게 되면 평수가 150평이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좀 비싸지기 때문에 평당가가 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한 개씩 임대를 놓든 아니면 두 개 아니면 두 개 호실 3개 호실, 4개 호실 이렇게 미리 그거에 대해서 분할도 미리 사기 전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분할 등기를 잔금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분할 등기를 미진하게 게 뭐냐면 4개 호실로 지금 가벽이 쳐져 있지만 만약에 2개 호실 합쳐가지고 누군가 임대에 들어가고 확정이 되면 그때 분할 등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분할 등기하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를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각 호실별 냉난방기가 완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룸하고 탕비실을 추가 설치를 할 생각을 해서 그 구조를 조금 변경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면적 활용을 하려고 미리 다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건물의 입지 및 건물 특성이 상동역 8번 출구에서 도보 150m의 대로변 위치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 물건의 특성이 뭐냐면 어떤 임차 중에 어떤 그 임차인들 중에 주차가 정말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방문객은 무조건 3시간을 무료로 해줄 정도로 건물 자체가 그 주차가 커요. 그 한 층 전체가 전용 평수가 한 5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분양 평수는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큰 거기 때문에 상동역을 봤을 때 주차로 따지면 5손가락 안에 드는 주차가 잘 되는 물건이었어요. 요걸 생각해가지고 어떤 임차를 넣을지 미리 다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 유흥 이미지에서 근생 시설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뭐 예전에는 그 사우나, 그 다음에 찜질방 같은 게 2개 층 전체가 1000평, 2000평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채선호학원으로 바뀌고 다른 근생 라인으로 바뀌고 병원이 좀 더 늘어나고 막 이런 그 바뀌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전체가 다 유흥 이미지를 벗진 않았지만 유흥 이미지에서 지금 근생 라인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고 주차 여건이 좋은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대로변에서 150m 위치면 아무리 동선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대로변에서 그 건물 자체가 간판이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에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럼 시세 비교 및 가치 분석을 한번 해보면 상동역 대로변 1등 입지가 평당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건 다 전용 평당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후면부라고 하지만 저는 인테리어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600대에 산 거죠. 그 대로변의 1급지는 임대평당 10만 원 이상이 지금 임대평당 10만 원 이상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계약서 다 확인한 상황이고 10년 넘게 왔던 상황이니까 저만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어. 여기 제 물건지 같은 경우는 1등 입지 바로 옆 건물인데 매매 가격 하방이 인테리어 포함시 평당 1000에서 1200만 원에 거래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임대평당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샀던 금액은 얼마다? 인테리어 돼 있는 것까지 친다고 하면은 뭐 700대에 산 거잖아요. 그럼 인테리어 것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하방은 막아줘. 인테리어 상태가 매우 우수하고 하방 위험이 제한적인 거죠. 모든 투자가 다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방 지지,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모든 거를 판단했을 때 이 물건은 절대 잃지는 않고 안전 마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 정도까지만 하지 않고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걸 사기 전에 미리 임대를 거의 채워놨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미리? 그래서 미리 제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살 거다라고 미리 얘기해서 이 호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호실은 38평, 두 개 호실은 한 76평 정도 되는데 이 76평에 대해서 먼저 임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그거를 많이 뿌려놨죠. 미리.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랬더니 어떤 잔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화재가 저쪽 다른 데에서 있었는데 그게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삼성화재들은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근데 주차가 3시간이 무료야.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다 돼 있어. 제가 룸도 만들어준다고 하고 탕비실도 만들어준다고 했어. 그래서 제가 잔금 전에 임대를 채웠죠. 절반을 1억에 400. 두 개 호실을 채웠어요. 근데 보통 삼성화재 같은 대기업하고 거래를 할 때는 대기업들은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없고요. 무조건 잔금을 한 번에 주거든요. 근데 내가 사기 전에 당신이 진짜 이거 할지 안 할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에 삼성화재 본사가 계약을 하고 임대료는 본사가 지불하지만 거기에 운영하는 지사장님은 따로 있거든요. 그럼 지사장님, 당신이 먼저 진짜 한다는 의지를 보여줘라 하고 가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먼저 미리 받았어요. 삼성화재 계약서 초안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계약기한 2년 해가지고 미리 잔금하기 전에 삼성화재 지사장한테 1000만 원을 받아놓고 이 물건을 그 잔금 전에 준비를 다 했던 거죠. 근데 지사장이 흔쾌히 그렇게 해주네요? 왜냐면 이분이 다른데 중동에서 옮겨야 되는 그 80평 정도에 가야 될 물건을 제가 근처를 다 전수조사했는데 저만한 물건이 없어요. 안에 룸도 만들어주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주차까지 완벽한 그 물건이 그분으로 갈 데가 없어요. 미리 다 조사는 다 했죠. 왜냐면 지사장 입장에서는 이거 회사 내규가 이래서 잔금 때 한 방에 줘야 됩니다라고 그냥 퉁쳐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본사 쪽에서는 그런 걸 안 해주고요.
지사장 그분은 자기가 거기서 운영을 할 사람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그 본사에서 승인만 나면 어차피 본사에서 나중에 그 1억이라는 보증금을 줄 건데 그럼 그 전에 1,000만 원을 먼저 넣어놓고 본사에서 제가 1억을 받으면 그때 1,000만 원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구두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약서 초안을 다 만들어 놓고 먼저 도장 찍어라. 돈 입금해라. 여기 계약금 중 일부 1,000만 원 입금하십시오. 하십시오. 미리 그래서 잔금 전에 소유자도 아닌데 먼저 잔금을 받아놓은 거죠. 삼성화재는 제가 소유자가 아닌데 저랑 계약서를 못 써요. 매수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등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계약 진행 중일 때는 삼성화재 지사장하고 먼저 1,000만 원 받아놓고 그다음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난 다음 날 삼성화재 본사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돈을 받아놔야지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잔금 전에 임대를 많이 채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삼성화재를 두 교실 가계약금 1,000만 원 받고 그 입금 완료됐고 그다음에 보증금 1억에 400. 800이에요? 400이요? 그러니까 절반은 400에 채운 거죠. 두 교실을 400만 원에 채웠다고. 그럼 나머지 두 교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분명히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억에 400 아니면은 6천에 200, 6천에 460. 그러면 제가 12억에 샀는데 인테리어 추가 비용이 거의 말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얼마에 채운 거죠? 850에 만약에 채운다고 하면 이 자료를 어떻게 뿌리신 거예요? 어떤 루트로? 제가 전단지하고 이런 내용 다 만든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을 직접 찾아 들고 와서 이거 설명을 다 한 거죠. 저만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들은 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다고만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한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또 미리 이렇게 임대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가 포인트인 거죠. 한 가지는 나만의 지역이라는 그 한 가지 포인트. 그 다음에 어떤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경우의 수를 미리 다 10가지에서 뭐 15가지 미리 생각을 한다. 그거를 직접 이 근래 했던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유흥 키스방 요거만 없어지면 한층 전체가 이제 병원이 2개고 성형외과랑 병원이 2개고 해가지고 이거 부동산 토요일에서 이거 그 키스방 없애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 물건은 더 값어치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대출은 어떻게 미리 다 세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미리 다 세팅을 해놨어요. 소개받은 신한은행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했고요. 보통 센터장님이라는 게 뭐냐면 지점이 2개 정도 통합된 데에 지점장 위에 계신 분이에요. 보통 큰 데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연에 한 100억, 1,000억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소개받아가지고 이 센터장님이 협의를 했죠. 누가 소개해 준 거예요? 건너 이렇게. 건너. 네. 근데 이제 이 센터장님의 정결권이 있어가지고 이 물건이 싸게 사고 막 이렇게 되면 자기의 정결이 있으니까 90% 대출해주겠다. 대신에 이제 법인의 신용도를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계약금 넣고 잔금까지가 한 2개월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3억 정도 현금을 넣어주면 금리가 0.12% 정도 낮아지니까 3억만 예치해줘라 하고 이제 신용평가 모델을 이제 센터장님하고 다 조율을 한 다음에 평가 모델을 만들어서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다 조율을 했던 거죠. 그러나 잔금이 10월 달이었는데 10월 말이었는데 9월 말에 신한은행 기조가 바뀌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상가대출이 기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쪼이고 있네.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센터장님의 정결권이었는데 정결권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심사역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심사역 입장에서는 심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규정을 정말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센터장님 정결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신용평가 모델만 돌려서 대출해 주는데 심사역으로 갈 때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추가담보 제공하고 원금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꾸역꾸역해서 84% 대출을 겨우 받았습니다. 깎였어. 깎였죠. 그래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죠. 투자금이 뭐 1억 얼마밖에 안 들어가려고 몇천만 원밖에 안 들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투자금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도 미리 에코티나 이런 거 미리 준비는 좀 해놨는데 이때 엄청 센터장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거의 부지원장님하고도 얘기했죠. 왜냐면 이렇게 기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자설을 하고 전산에다 등록을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냥 갑자기 그럼 제가 잔금도 땡길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럼 잔금을 좀 땡겼으면 됐어요. 근데 이거를 그 센터장님 말은 뭐냐면 좀 더 금리를 좋게 해주려고 좀 더 이렇게 좋게 해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금감원이가 거기서 공문이 내려와서 취약 부동산 대출을 억눌러라 하면서 그게 뭐 그 지산 그다음에 근린상가 그다음에 뭐 영화관 뭐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기조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저한테 얘기했으면 그냥 9월 말 되기 전에 9월 한 말쯤에 자설하고 전산 등록했으면 90% 대출 그냥 그 정결을 받았겠죠. 그런 얘기까지 나중에 미리 해야 되겠다. 미리 좀 전산에 등록해달라고 뭐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래서 이 계약서도 왜 그 계약서에 잔금을 땡길 수 있다 적었냐면 대출이 이제 상황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잔금을 빨리 쳐버리고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잔금을 최대한 늦게 하지만 땡길 수 있다라고 항상 써놓는 거죠.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뭐 잔금 빨리 받으면 더 좋은 거니까 다 웬만하면 다 써주거든요.
그래서 특약 같은 경우에서 경우의 수를 다 미리 생각해놓고 특약에다 웬만하면 다 매수하기 전에 다 적는 거죠. 이게 결론 예상 투자 내역서거든요. 이게 800만 원 채운 거하고 850 채운 거. 그러면은 임대 수익률이 47%, 30%예요. 그럼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임대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제가 항상 하는 원금 매수, 뭐 대환 대출을 받든 아니면은 이 일부분을 매각해가지고 원금 매수를 하든 그러면서 그 투자금 대비 수익금도 100% 이상 이게 모든 조건 안에 들었던 거죠. 이렇게 전단지를 미리 다 만들고 다 해놨던 거예요. 10월 말 입주 가능, 조정 가능, 미리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미리 잔금 치겠다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죠. 그 잔금하기, 그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 물건은 1년 전부터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기조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고 어떻게 임대를 줄 건지 생각했고 사기 전부터 어떤 누구한테 임대를 줄 건지 생각하고 미리 전단지도 만들어 놓고 다 준비를 했던 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상가 투자가 뭐 입지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왜 상가를 사는지에 대해서는 그 향후에 사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사고 난 다음에 잔금하기 전에 어떻게 임대를 할지 미리 준비하고 그 상가 잔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임대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다 미리 준비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전부 다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매수할 때부터 구상을 끝내놓고 매수를 하는 타입이죠. 엄청 촘촘하다. 근데 아직 나머지 2개 옷이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따끈따끈하게 방금 전에 이렇게 제가 전화 받은 게 뭐냐면요. 이거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누가 샀어요. 지금 팔았다고요? 예, 팔았습니다. 얼마예요? 한 3억 좀 넘게 얹어서 좀 싸게 팔았죠. 제가 아까 바로 그렇게 파시는 거예요? 누가 사더라고요. 인테리어 포함시 평당 1000에서 12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갖고 있어도 수익률이 30%에서 40%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 물건을 왜 팔았냐면 원금 매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2개 옷만 팔아서 원금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시는 분이 제가 이틀 전에 팔았거든요. 이틀 전에 팔았는데 사시는 분이 이게 분할 등기가 안 됐으니까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짜친다. 그냥 내가 다 살게. 다 갖고 와. 대신에 좀 깎아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기로 파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잔금도 오늘 중도금 10억 주고요. 그 금요일날 잔금 바로 준대요. 그럼 저는 돈도 빨리 회수가 되면 그거 가지고 또 작업해놓은 물건 또 있거든요. 또 할게 작업해놓은 것도 몇 개 있어서 그거 사면 되니까. 근데 뭐 인테리어용도 안 들어갔고 막 여러 가지도 있고 중도상환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 조금 적게 해놨거든요. 뭐냐면 이 물건은 원래 그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4개 호실 중에 한 3개 호실이나 2개 호실로 분할을 해서 임대를 채우고 일부는 계속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 전단지에 보면 이거는 임대만 나왔잖아요. 네. 임대 채우고 난 다음에 다음 전단지가 하나 있어요. 매매도 곧장 같이 내놨어요. 일부만 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제가 12억에 샀잖아요. 근데 2개 호실이 1억에 400 채워져 있으면 여기가 보통 6% 정도의 거래가 되니까 8억이면 팔리거든요. 8억인데 좀 깎아주면 팔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억 한 8천 정도에 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원금 매수 되겠죠. 네. 그럼 나머지 2개 호실은 계속 임대를 갖고 가면 풀피가 되니까 수익률이 무한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으로 그 만나서 이제 삼성화재 들어간 것만 먼저 팔겠다라고 딱 갔는데 그분이 그 통장에 한 2, 30억 정도 계시더라고요. 짜치니까 그냥 다 사겠다. 대신에 금액을 쪽 깎아줘라 하면서 1시간, 2시간 정도 밀당을 하다가 제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이 뭘까 했는데 그러면 이거 법인에 요거 플러스 또 상가 그 분양 140평짜리 하나 더 사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에코티가 그 요 물건하고 140평짜리 상가 그 에코티가 3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팔게 되면은 현금이 다시 5억이 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140평 상가는 공짜로 남잖아요. 그래서 원금 매수가 아니라 풀피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하나 상가를 더 운영하자. 그리고 잔금도 일주일 만에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방금 전화 받은 게 사시는 분이 이렇게 좀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5일 만에 잔금을 주시는데 그 전에 대출 받아놓은 거 상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저는 상관없다. 돈 주셔라 그랬더니 오늘 이제 10억 줘가지고 대출 상환 오늘 지금 해야 되는데 돈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방금 그래서 아까 전화 받은 거예요. 중요한 전화였네요. 네, 현전했어요. 그래서 받아야 된다고. 그 매도자분이 지금 은행에서 10억 이상 쏘니까 은행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거기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 부정전입태 얘기해놔가지고 오늘 상환영수증하고 맞소비용 입금해놓고 왔어요. 그러면 맞소해놓고 금요일에 이제 잔금 받으면 이 물건은 이제 끝이죠. 이 물건을 샀을 때 이거 말고 또 다른 스토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다른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 물건 관련돼서요? 예. 지금 홈플러스가 안 좋다는 거 아시죠? 네. 홈플러스가 거의 1등 물건이었는데 이게 홈플러스거든요. 이게 매각이 됐어요. 매각해서 롯데건설에서 롯데에서 브릿지하고 지금 PF까지 다 됐거든요. 이거 진행 가능한 거예요. 공동주택이 936세대, 오피스텔 917세대로 해서 여기가 인구가 1800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롯데캐슬이 되는군요. 네, 롯데캐슬 했는데 봐봐요. 요 물건하고 바로 길 건너죠. 근데 고가가 없어진다는 얘기 있고 여기에 횡단보도가 생길 수도 있어. 여기가 거의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2000세대가 들어오고 바로 길 건너온 거죠. 대로변에. 2000세대가 추가되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주상복합이고 하니까 여기도 상가가 들어오지 생기지 않냐. 않겠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게 똑같은 부천에 있는 중동 힐스테이트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2000세대 가까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들어온 거야. 근데 거기 상가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평당 2118만 원. 전면부도 아닌 데가. 3층이. 그러면 이게 한 5, 6년 전에 분양가거든요? 근데 저기 분양할 때는 10년 후에 분양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양가 얼마 할까요? 3,500? 네. 근데 저는 아까 얼마에 샀죠? 같은 입지인데 상가는 700. 깨끗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임대가 얼마 채워져 있는 게 그렇죠, 중요한데 그렇죠. 여기는 3천만 원 이상의 분양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700만 원을 샀으면은 뭐 한 7호? 5배 정도 싸게 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분양받으러 오시는 분한테 저거 3천만 원에 사지 마시고 그냥 제 거 빌려 쓰라고. 천 얼마에 팔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일부를 팔아가지고 그 원금 매수를 하고 나머지 일부를 이때 분양하고 말 때 막 그 띠에 두르고 막 이럴 때 사람들 오면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해놨어요. 거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내 물건을 팔자. 그래서 향후에 2년 후, 3년 후에 누구한테 어떻게 팔 건지까지 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이 롯데캐슬 들어오는 것까지 다 알고 그럼요. 매수하기 전에 다 알았죠. 예. 야 진짜 못 따라간다 이건 진짜. 그래서 이게 그 중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이건데 네. 이때 2118만 원 이거 막 분양하고 할 때 이 다음 게 분양이 2800, 3000 정도 했었거든요. 다른 홈플러스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후랭 TV 나왔을 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양상가 절대 사지 마라. 네. 지산 사지 마라. 이거 살면 어땠어? 이렇게 3천만 원에 분양하는 거 사면 안 되고 그 근처에 같은 입지를 공유하면서 같은 동선을 공유하는 데에다가 4분의 1 가격, 5분의 1 가격을 찾아라. 그 전략은 4년 전에 얘기했던 거나 지금은 똑같아. 제가 항상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전략이든 기준이든 항상 저는 10몇 년 동안 맨날 똑같아. 지키고 있는 거죠. 똑같아. 한결같아. 예, 한결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상가가 깔끔하고 거기에 많은 세대가 지어져서 여기가 엄청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상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얼마에 사서 내가 얼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럼 그 받는 임대료가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그러한 다음에 내가 그거 나중에 얼마를 얹어서 누군가한테 팔았을 때 사는 사람도 수익률이 나오는지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대 분양상가에서는 절대는 아닌데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물건이라든가 선수들의 영역이든 아니면 시행사나 분양사애들이 자기들 빼놓은 이런 거에 가서 경쟁을 하면은 당연히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상가 분양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냥 일단 먼저 말리고 봅니다. 왜냐면 좋은 물건도 개중에 있죠. 그렇지만 투자라는 거는 항상 확률이 높은 거에다 베팅을 해야 되는데 분양상가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자신 있거나 뭐 이렇게 안다고 하면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아까 이 롯데캐슬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언제 들어올까요? 29년에서 30년 정도 완공하잖아요. 4, 5년 후에? 네. 그럼 4, 5년 후에 이 건물 2000세대가 들어오면은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홈플러스가 있어 동선이 좀 그쪽으로 많이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 2000세대가 생기면 동선이 어떻게 바뀔까? 그 동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3, 4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작업을 벌써 다 하고 있어요. 3, 4년 후에 어떻게 동선이 바뀔 거 생각해서 거기가 좋아. 지금은 그쪽이 홈플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동선에 꼬이는데 2000세대 사람들이 글로 이제 모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모이게 되면 그 뒤에 그 아파트 단지로 가는 동선도 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로는 그 동선이 안 나오지만 지금 그 근처 동선에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동선이 안 좋고 입지가 안 좋으니까 금액이 싸겠죠. 선진입. 예, 근데 너무 빨리 진입하면은 또 그러니까 그 물건을 지금 속간해서 3, 4년으로 미리 바라보고 지금 작업도 미리 좀 하고 있어요. 작업. 네. 작업. 예. 근데 이게 정답지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 그 중동 힐스테이트가 여기도 한 2000세대 넘게 분양이 돼서 뭐 40층, 50층 막 이렇게 올라갔다는 데인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여기 그 홈플러스가 바뀌어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는 거죠. 거기도 역 바로 앞에 그렇게 나온 거고 네. 여기도 역 바로 앞에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뒤에 아파트와 어울리며 동선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정답지가 있잖아요. 그럼 정답지를 보고 난 다음에 3년, 4년으로 미리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절대 지지 않는 하방이 막아져 있는 안전마저 있는 물건을 미리 사놓을 수도 있고 작업을 해놓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물건은 순방향으로 그때 돌았다라고 얘기하고 이 물건 이제 다 끝났는데 네.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 뭐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물건을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토리를 어떻게 구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토리를 매수했던 스토리 중점보다는 이게 의료법인이다 보니까 이걸 명도했던 스토리에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변호사 몇 명하고 하고 난 다음에 합의행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필승 합의행서
이거 제가 원본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도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합의행서를 써보면서 너무 많이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는 몇 가지만 있거든요. 그 몇 가지만 들어간 필승이 있는데 그런 합의행서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의료법인을 명도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잖아요. 아까는 일반 매매인데 경매 같은 경우는 앞에 있었던 이렇게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스토리도 있지만 명도에 관한 스토리도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근데 이거에 대한 명도에 대한 스토리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이거는 명도가 조금 포커스가 되겠네요. 예, 왜냐면 이번 물건은 경매 물건이니까. 4년 전 감정평가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2019 타경이에요. 2019 타경인데 이게 감정가가 뭐 94억 되는데 이게 그 4년 전 감정평가에서 직대 남한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옆에 건물도 제가 그 한 개층 갖고 있고 요거 옆에 오른쪽 건물도 한 개층 갖고 있어서 이 물건 임대가 얼마에 나가고 얼마에 그 매매가 가능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있어서 이 물건을 봤는데 4년 전 감정평가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그 명도를 끝내고 어떻게 인테리어 한 다음에 임대 처음에 이 물건은 120억 정도를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최저가가 46억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66억 썼는데 2등하고 거의 10억 넘게 차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입찰장 갔는데 뒤에서 막 그런 거죠. 수근거려? 미쳤나봐 막 수근수근 대길래 좀 아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때 막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보고 다 미쳤다고. 근데 이게 미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2층부터 7층까지를 전부 다 매입한 건데 이 평당가가 상층부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상층부 평당 매입가가 500대입니다. 근데 그 옆에 뒤에 건물을 제가 평당 1130만 원에 판 게 몇 개월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평당 500대에 사는데 평당 1100에 팔 수 있었던 물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명도를 하고 인테리어를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안전마진은 엄청 충분. 안전마진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너무 이제 2등하고 많이 차이 나니까 뭐 수군대고 막 그런데 저는 근데 제 기준 안에 썼던 거라서 근데 속은 좀 쓰리긴 했는데 그날 이제 저희 뭐 투삼님하고 뭐 저희 그 아는 분하고 10억짜리 소고기라고 해서 10억짜리 소고기 먹었는데 결국은 저는 그 나만의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만의 지역이고 내가 확실하게 이걸 어떻게 임대를 채울 수 있고 어떻게 매도를 했던 레코드가 다 있으니까 나는 이 물건이 좀 무겁고 어렵지만 작은 물건을 명도하나 큰 물건을 명도하나 어차피 명도하는 거 똑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 해봤더라고요. 해봤던 거니까 어차피 좀 크다만 있을 뿐이지 그냥 똑같이 그 스토리를 만들고 준비를 하게 되면 금액만 크다고 뭐 달라질 건 없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했던 거죠. 근데 이때가 금리가 한창 상승기에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금리 상단 거의 끝까지 다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금리가 그 거의 7%까지 올라도 제가 임대 체험에는 수익률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물건 자체는 오늘 설명 안 드릴 건데 이 물건 저 낙찰받고 2등하고 10억 가까이 차이 났지만 저 이거 대출 100%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 100% 어떻게 받냐? 그거를 은행을 제가 PPT 30장 넘게 준비해서 은행 선택했습니다. 나 물건 잘 받은 거다 하면서 대출도 100%를 받았던 거죠. 근데 이 물건에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의료법인 소유의 병원이었어요. 그 유동화 됐던 물건이었고 채무자가 회생 신청하고 청산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다음에 건물 전체에 관리 주체가 없었어요. 그 안에 동산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동산에 대한 그 처리 문제도 있어. 주차장에 대한 거가 제대로 안 되었고 점유 주차장 점유 확보도 해야 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었어. 얘기만 들어도 심란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 물건 중에 그 명도에 관련된 스토리만 빼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매각 불허가를 신청하시더라고요. 너무 싸게 됐다. 자기 감정평가 할 때 120억이 넘었는데 60억이 됐으니 다시 해야 된다. 근데 기각당했고요. 채무자가 저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여기 95명 보이시죠?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이해관계인 말고 임금채권 그 한 20명까지 하면은 이해관계인이 120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 120명을 명도나 이해관계인을 어떻게 풀어야죠. 할까 생각을 했을까요? 흔히들 막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이럴 때는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방향을 하나 생각했던 게 이건 단순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이해관계인을 한 명 한 명 다 명도라던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고민을 하다가 조금 찾아보니까 의료법인이 지금 회생을 신청하고 청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청산하게 되면 의료법인이 이사회가 있는데 이런 청산 중에 있을 때는 이사회는 멈추게 되고 그 이사장 한 명이 권한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이해관계인하고 다 이걸 하지 마자. 후순위와 그 다 당연히 말소되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다 밑으로 빼고 그러고 나면 나는 맨 위에 있는 이사장만 오야만 그 직접 공략하자. 상대한다. 그래서 조사를 했죠. 이분이 대학을 어디 나고 집을 어디 살고 사무실이 어디 있고 막 다 조사를 다 했고 평판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많을 때는 그 권한 있는 사람하고만
상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안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어떤 그 판결문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걸 제가 다 미리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점유인적으로 가처분은 인도명령하고 점유인적 가처분은 미리 다 해놨죠. 아, 움직이지 마. 예. 그리고 판결 후에 협상을 시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어요. 뭔 압류 갑자기? 물건에 대한 압류. 이게 직기목록 압류입니다. 여기에다가 식자재를 납품하시는 분이 돈을 못 받은 게 있어서 받았다고? 압류를 했어요. 이 압류를 압류가 있으면 제가 그 동사는 못 치우잖아요. 그래서 이 압류권자 만나가지고 합니다. 의료기기 목록도 이렇게 많아요. 압류권자를 어떻게 만나서 풀었어요? 다 찾아내가지고 만났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 포인트만 말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는 이해관계인이 많을 때는 한 명만 딱 그 권한 있는 한 명만 상대한다? 그게 이사장이었고 이 안에 있는 의료기기 목록이에요, 이게. 이 의료기기 목록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니까요. 렌탈은 소유권이 누군가. 그래서 이게 합의행서입니다. 의료기기 목록이 엄청나게 많고 이해관계인이 많고 렌탈 관계도 많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만 해도 한 50대가 있고 엑스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만능 합의 이행서를 작성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것만 아시면 나중에 명도든 합의 이행서든 이거 다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권한이 있는 당사자 한 명이죠. 그럼 이사장이에요. 근데 이사장이 이 안에 있는 물건에 관련돼서는 이사장 물건이 아닐 수도 있고 재단 소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걸 임의대로 치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사람은 모르겠다. 나는 이사장한테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러면 저는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저는 선의의 제3자의 화법으로 가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가 되려고 하면 나는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사야 된다가 포인트인 거죠. 이게 수천만 원짜리 만능합의서의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죠. 선의. 전 선의잖아요. 민법. 그렇죠. 네. 그렇죠. 민법에서 선의의 맞아요. 귀책사유가 없잖아요. 기가 그럼 막히네. 이거를 압류 목록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선의의 제3자 제가 사는 거죠. 근데 이사장이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 이사장이 팔아야 되는 거고 이사장하고 여기 그 의료기기 하는 사람하고 소송 중이니까 그건 너가 하는 거고 저는 선의의 제3자가 되는 그쵸, 거. 그쵸, 그쵸. 그리고 여기도 다 접촉을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게 공실로 비워지니까 4, 5년이 넘었고 6년 동안 여기에 대한 어떤 압류 조치든 어떤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거는 포기했던 게 많아요. 근데 의료기기의 이해관계인이 100명이 넘는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합의해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선의의 제3자인 민법을 해서 활용해서 만능 합의행서를 쓴다. 그럼 유효한 거잖아요. 네, 유효하죠. 그죠? 이게 아는 변호사 몇 명하고도 자문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고 그 법률적인 거는 몇 명의 변호사하고 해서 한 거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러면 아니 제 돈이 꽂혔으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아니, 멍하게 한 3, 4일 생각했어요. 누구 건지도 모르는 걸 이사장한테 산다라는 이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내요? 아까 이사장이랑 렌탈 업체랑 그런 계약 관계가 있어요. 계약 관계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사자 그 권한 있는 당사자 한 명인데 그 이사장이고 그러면은 이사장이 그럼 너 이게 집기라든가 이거는 네가 처리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기에 대해서 너가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게 대상 목록이거든요. 이게 베드가 140개가 넘고요. 뭐 장도 해가지고 냉장고, TV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이거를 다 받아놓고 이거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진다. 선의의 제3자니까 저는. 그 많은 합의행서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복잡하게 쓰고 자세하게 쓰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딱 포인트는 이겁니다. 합의행각서의 당사자 그다음에 을은 당연히 의료법인 재단 이사장인 거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그냥 나는 이거 어떤 당사자에 대한 교육한 거고 그러면 여기 을은 제3자에게 어떤 날짜까지 그 명의를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적고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나에게 준다. 그러면 그때까지 대상 목록 그 첨부에 있는 모든 그게 만약에 안 치우면 그거를 내가 임의대로 치워도 모든 부분을 다 하기로 한다. 그런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그 목적 부동산에 관련돼서 시설물을 현 상태로 해놔야 된다. 나중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다가 돈을 줘야 돼요. 확인을 하고 제가 돈을 준다. 2천만 원 적었죠. 근데 그 2천만 원을 당연히 의료재단으로 보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청산 중이고 있기 때문에 압류된 통장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요? 선의의 제3자이니까 너가 지정한 계좌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지정한 계좌. 갑이 지정한 계좌로 내가 입금한다. 그럼 이거는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 당사자를 적고 그 날짜까지 만약에 안 치우면 내가 임의대로 처리해도 당신은 민영사 책임 묻지 않겠다. 이걸 모든 거를 다 포함됐을 때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돈을 얼마 주겠다. 그 돈은 너가 지정한 계좌로 나는 주겠다. 라고 하면 너가 지정을 했으니까 그 계좌에서 왜 나중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왜 돈을 여기다 줬냐? 누가 돈을 여기다 줬냐? 그럼 나는 이 합의행서에 있던 대로 이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줬다.
그러면 저는 선의의 제3자. 그걸로 이제 모든 법률적인 거를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명도를 하려고 하면 당사자 다 만나고 1년, 2년 걸리면은 이게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월세가 나오는데 1년이면 6억이에요. 근데 그 1년 걸리면은 6억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명도 이거 2달 만에 끝냈거든요. 명도 하기 전에 이런 스토리를 다 미리 준비해놓고 근데 이 금액 합의가 잘 되던가요? 잘 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막 이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한 발짝만 더 나가고 하면 당신의 뭐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징역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아, 그래서 조사를 많이 하셨군요. 예, 예. 이 법인에 대해, 이 의료법인에 대해서 거기 이제 징역 가신 분도 계시고 어디 지금 조사받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횡령에 있는 것도 알고 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저하고 어차피 이렇게 싸우면 시간만 가지 않냐. 빨리 청산하고 이 부분을 다 끝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잘 합의가 안 될 때는 제가 그 살짝 그 뭐 이렇게 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살짝 이렇게? 그냥 뭐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시면 저는 뭐 이 모든 거를 다 청구하고 민형사 소송을 하겠다. 근데 저는 착한 사람이라 돈도 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착한 눈으로? 예, 착한 빛으로. 이게 명도 합의든 어떤 누군가의 합의든 그 날짜를 적고 그 내용을 그때 안 됐을 때 보통은 이걸 안 지켰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위약금이라는 내용을 적잖아요. 근데 위약금보다는 위약벌로 적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럼 포인트가 됩니다. 어떤 날짜까지 당신이 이걸 하면 내가 어떤 반대급부를 해주겠다.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안 하면 그 안에 있는 거를 나한테 내가 임의대로 다 처리해도 당신 나한테 민형사 책임 묻지 않겠다라는 거 적고 그 다음에 당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걸 안 지켰을 때 위약금으로 적는 게 아니라 위약벌로 적는 게 더 좋다. 왜 벌이 좋아요? 위약금은 이거 자체에서만 끝나는 거지만 위약벌은 그거 이외에 다른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는. 요거에 한정된 위약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약벌로 적으면 그 후 추후에 손해 난 것까지 다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은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점을 잘 몰라요. 그러면 그냥 쓱 위약벌 적는 거죠. 여기에는 위약벌 조항이 안 적혀 있지만 지금 얘기했던 4-5가지 포인트만 그 합의행사에 들어가면 명도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합의행위든 이런 부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향후에 합의행사를 끝나고 나면은 이 합의행사를 기초로 해서 내가 점유율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곧장 가가지고 문 따고 난 다음에 다 전부 다 문 따가지고 이 경고장 가장 센 걸로 이렇게 싹 적어가지고 120장 붙여놨죠. 누가 봐도 이게 내가 합의가 끝났고 내가 점유를 확보했다는 내용을 다 붙여가지고 그 이후에 여기 이해관계인들이 막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빨리 명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그 이거를 다 붙여놓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한 명을 심어놔서 다른 사람들이 점유를 그 침탈하지 못하게 미리 준비해놨죠. 그래서 한 명 그 고용 문지기. 예, 한 명 했습니다. 그 숙식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와. 미리 그분하고 다 얘기해서 제가 이거 끝나는 순간 경고장 붙이고 당신도 여기서 못 받은 임금을 받았던 그 소장님이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임금을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럼 나한테 협조를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침탈 못하게 이 경고장을 두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 왜냐면은 그 CCTV 설치하거나 캡슐 설치해도 되지만 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디 한 부분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그분한테 미리 다 해서 그분한테도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안에 있는 직기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했는데 이 방사선 기기는 일반 그냥 처리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 방사성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보건소에 신고해서 전문 처리기관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엑스레이가 2대 있었는데 그 방사선 미리 하시는 분에서 섭외해놨고 안에 있는 투석기라든가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사갈 사람 좀 사가라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마약 금고도 있었는데요. 실제 보건소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마약 금고 안에 마약 등록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 자체 마약 금고 폐기해도 된다고 미리 다 준비를 했죠. 제가 합의행 쓰자마자 곧장 이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포크레인을 넣어가지고 부시기 시작했어요. 빨리 하려고. 왜냐면 점유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방사선 기기 처리한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차 대고 난 다음에 막 나온다. 예, 그래서 거기 중에 이제 동산 좀 팔았어요. 투석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몇 개 팔았었는데 한 개 커피숍은 합의가 안 돼서 그냥 제가 강제 집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차장 점유 확보가 뭐냐면 그 건물이 전체가 관리 1층부터 제가 이 건물의 84.5%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84.4% 그 85% 가까이 갖고 있던 의료 재단이 없어지니까 관리단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단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건물 지하 3층까지 건물을 그 다른 층에 경매가 당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불법 점유를 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 자기가 이 SK 그 팀앱하고 그 계약을 한 다음에 본인이 혼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K한테 너네는 적법하게 계약된 게 아니다. 니네 나가라. 라고 해서 SK 이 팀앱하고 만나가지고
점유를 제가 그럼 나랑 바꾸자. 내가 관리단을 만들겠다. 나랑 바꿔가지고 그럼 너네가 주차장을 좀 이쁘게 해야 된다고 니네 얼마 투입할래 하면서 2천만 원 받아내서 너네 그 다시 하게 하고 관리단도 제가 만들었어요. 관리단 만들어서 관리규약 만들고 고유변호증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관리규약 만든 다음에 관리소장님 뽑고 미화분 뽑고 그다음 주차장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짓는 거랑 거의 똑같이 다 한 거죠. 이 건물은 이제 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도에 관련된 스토리만 쭉 말씀드린 거고 야. 이 결론은 지금 한 보증금 7억에 월세 한 5,200 정도 지금 받고 있어요. 대출은 100% 받았고요. 순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출이자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한 달에 이제 지금은 좀 높은데 그 4.5%인데 이번에 이제 받길 때가 4% 정도면 월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5,200 정도 받으면 3천? 아니 뭐 재산세도 내고 뭐 그래야 되니까요. 뭐 그거 뺀다고 해도 한 3천 정도 남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그 분할등기 한 층도 있고 분할등기 안 한 층도 있는데 몇 개 층은 내놨어요. 몇 개 층 내놓고 팔리면 원금 회수. 갖고 있으면 수익률도 이게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갖고 있으면 수익률 20, 30%고 그럼 지금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각 층들이? 각 여러 가지로. 아, 여러 가지로. 1층은 이자카야하고 고깃집. 2층은 뭐 회사들 뭐 이런 데도 채워져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거 지금 네. 압축적으로 해서 명도 파트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원래 아까 일반 매매 물건처럼 이 물건을 왜 사는지에 대한 것도 어떻게 대출을 받고 어떻게 임대를 채울 거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 거고 향후에 어떻게 엑시트를 할 건지도 미리 다 스토리를 만들고 경매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명도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요. 이게 풍백님이 쓰신 책인데 풍백님이 여기 제 얘기를 쓰셔가지고 이거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민망하시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까? 네. 사례 2번. 아는 지역만 지켜봐도 기회가 온다. 닉네임 루블은 잘 아는 지역에만 파고들어 성공한 투자자다. 그는 한 지역의 수요와 잘 되는 업종을 잘 알고 있었던 덕에 급매가 나왔을 때 싼지 비싼지 빠르게 판단을 내려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다. 싸게 나온 상가를 계약한 후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서 매입한 가격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데 이는 지역만 잘 지켜봐도 1년에 한두 개는 충분히 나온다고 한다. 풍백님이 제가 오늘 이 풍백님 책에 이게 나온 사례도 설명드렸지만 풍백 책도 너무 좋고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나만의 지역 그다음에 스토리 만들기였잖아요. 지금 이 있는 물건이 다 제가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제가 10년 전부터 8, 9년부터 강의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말인데 먼저 전국을 다 볼 필요가 없이 자기가 항상 자주 갈 수 있고 자기가 항상 익숙한 곳에 먼저 나만의 지역을 먼저 만들면 다른 곳도 그닥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지역을 먼저 만들어라. 그게 포인트였던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보니까 저 나만의 지역에 물건 나온 거 돈이 없어서 다 못하거든요. 돈이 더 많으면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입찰을 가던가 다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더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면 입찰에 들어갈 때는 좀 떨어질 확률이 낮고 좋은 물건을 구하는 거나 금매 물건을 구하는 게 판단이 조금 늦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확률이 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집중하는 거는 나만의 지역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다른 지역의 물건 중에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물건으로 파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여기가 좋대더라, 저기가 좋대더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만의 지역을 먼저 설정을 하셔라. 그리고 이 책도 많이 자기 나왔다고. 저도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수강생 분들 중에서 이 포인트만 아시면서 나만의 지역을 한 다음에 제가 했던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월세 5천 이상 만드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힘들지 않아? 막 그러는데 한 번만 해보면 되거든요. 한 번만 해보면 그걸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정한 다음에 나만의 지역에 나만의 기준을 정한 다음에 물건이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1년에 한 개 아니면 2년에 한 개 정도씩 한 다음에 원금 회수를 계속 하면서 원금 회수를 하면서 점점 자산을 늘려나가는. 근데 빨리 부자가 되거나 빨리 자산을 증식하려고 해가지고 막 여러 개 사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본질은 뭐냐면 이게 지속 반복 가능해야 되는데 투자금이 계속 유연하게 계속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 반복 가능한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 원금 회수였던 거죠. 일부분을 팔아서 원금 회수를 하든 아니면은 대환 대출을 해서 원금 회수를 하든 이런 식으로 원금 회수가 돼야 지속 반복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지속 반복 가능한 조건은 뭐냐면 하방이 막아져 있는 안전마진이 있는 그다음 내가 잘 아는 지역 그다음에 나만의 기준 그거를 항상 지켜보다가 2년에 한 개 정도씩 하고 그다음에 원금 회수한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10년만 하면 그래도 2년에 한 개 하면 5개 정도 상가는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되지 않나요? 근데 아까 그 첫 번째 사례를 보면 너무 논리가 진짜 촘촘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이 계산을 한 다음에 찾을 거면은 그런 물건들을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정말 스토리가 탄탄하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가 모든 게 다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 중에 몇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근처에 비해서 내가 확실하게 얼마의 임대 채울 수 있는지, 가능 임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나중에 팔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팔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한테 산 사람도 그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그럼 계산은 뻔하잖아요. 엑셀만 만들어서 내가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임대를 놓고 난 다음에 난 얼마에 팔 건데 나한테 산 사람은 대출금리를 대충 계산하면 보통 일반 분들은 한 40에서 60% 정도 대출 받거든요. 그럼 40에서 60% 내가 팔 수 있는 금액에다가 이분이 40에서 60% 대출을 받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니까 이분은 수익률 얼마면 사겠다. 이것까지 미리 해놓는 거죠. 저는 쉽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런가? 근데 이게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관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점점 사람들이 안마도 안 가고 뭐 그 회식 문화도 사라지고 그 전에 한 3, 4년인가 나왔을 때 제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유흥주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전에는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세상은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유흥주점이라든가 이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유흥주점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매입해가지고 새롭게 그 나쁜 임대에서 좋은 임대를 바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이 점점 사라지는 거구나. 그럼 나는 저거에 대한 거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미리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투자의 관점에서. 예. 그 전에는 찜질방이나 목욕탕이었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었고, 요즘에 이거 말고도 올해 한 60억 정도 매입했는데, 이거 말고 그 전 것도 안마 실수였어요. 제가 안마만 지금 한 3, 4개 정도 사고. 안마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근데 그 안마라는 그게 뭐냐면 사양 산업이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그 인테리어가 룸마다 있고, 그 다음에 룸이 많고, 그 안에 그 목욕탕 시설이라든가 그 화장실이 너무 많잖아요. 철거에 대한 이슈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저거 철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이 좀 덜 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건 없어요. 시간하고 돈이면 다 해결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기 전에 겁먹은 것 뿐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 경쟁이 덜한 곳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물건 자체는 사양 산업인 거에 대한 걸 미리 준비해 놓고 그럼 경쟁이 좀 덜 한다라고 하니까 난 준비해 놓고. 근데 그게 한 번 해보면요. 시간하고 돈만 있으면 가능해요. 좀 더 싸게 하려고 하고 시간을 빨리 하려고 해서 그렇지. 좀 넉넉잡게 싸게만 산다고 하면 시간 좀 더 주고 돈을 좀 더 드리면 다 가능한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금리가 뭐 지금 잠깐 뭐 그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금리 기조는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금리의 최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정한 다음에 네. 물건을 산다고 하면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안 해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넌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는 안 하면서 이거 좋다, 어디 지역 좋다 얘기하는데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살려고 하는데 지금 대출이 막 기조가 좀 그래서 조금 잠깐 주춤했는데 보통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200억 정도까지는 매입할까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60억까지밖에 매입 못해서 그냥 이 말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산다. 무슨 부동산을 막 뭐 두부 사듯이 콩나물 500원어치만 주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년에는 200억까지 목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는 그런 데에서 힘들어하는 그 업종이 나쁜 임대일 수도 있어요. 네. 그 나쁜 임대인 거를 이렇게 근생 라인이든 어떤 좋은 임대로 바뀔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이런 나쁜 임대가 있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금액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의료법인 그것도 그때가 금리가 높고 사람들이 저한테 다 바보라고 했어요. 금리가 이렇게 높고 그다음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걸 지금 사냐.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금액에 살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말이 만약에 시기가 그러니까 항상 반복되니까 네. 뭐 따박따박 임대가 최고다. 상가 따박따박 임대로 최고다. 그런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그분들한테 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다시 또 뭐 지금 사면 안 된다 막 다른데 공포였어요. 그때 또 제 기준 안에 있는 거 살 거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 말이지만 반대로 행동하고 뭐 그 본성을 거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20년 넘게 투자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와 대박이다 하고 남들이 다 관심에 오르내리고 할 때 샀던 물건과 저거 정말 안 되겠는데? 저거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그때 샀던 물건 보면 결국에 수익률은 남들이 다 안 좋다라고 했을 때 했던 물건이 결과는 더 좋았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막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만 중요한 거지 이 물건에 대한 거는 저만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제 기준 또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임대 수익률이 15% 이상, 15%에서 20% 정도 돼야 된다. 그 레버리지 수익률. 그다음에 1년에서 2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최종 투자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곧장 팔았을 때 매매 효과로 1,000만 원 수익률 100%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 기준을 항상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아까 매수했던 물건도 기준 안에 들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 안에 드는 물건이 다른 사람도 그래요. 이거 너만 보이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제가 돈이 없어서 다 못 산다니까요. 많은 지역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먼저 한 지역을 확실하게 알고 나면 그거를 다른 지역하고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지역이라는 게 다 비슷해요. 학교가 있고 학원이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임대가 되어 있고 상층부 어떻게 다 비슷해요. 한 지역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여기 학원비나 저기 학원비나 비슷할 거고 그다음에 저기 순댓국 금액이나 여기 순댓국 금액이나 비슷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지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일반 매매든 경매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인데 그러면 한 지역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관계?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맨날 얘기하는 게 착한 눈빛? 저 부동산 사장님하고 어저께도 그 매도했다고 해서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어저께 저녁 같이 먹고 했거든요. 제가 막 사드리고 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고. 이게 항상 교류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굳이 뭐 가가지고 뭐 바카스 사들고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나만의 지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전화하고 평상시에 가가지고 뭐 인사도 드리고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상가 투자자로 알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 저하고 같이 이제 투자메토스에 같이 계신 투자가의 삼님이라고 주거용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천재 있습니다. 천재. 예. 뭐 저는 뭐 저도 아파트 막 200개 이상은 100개까지 소유해보고 뭐 200개 정도는 사고 팔고 해봤는데 제가 아파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보다 전문가가 있으니까. 뭐 그리고 그 아파트는 시점의 투자인 것 같고 그것도 전략이 필요하고 거시경제도 받고 여러 가지 뭐 지역도 다 봐야 되는 그것만의 또 스토리든 전략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이 꼭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때 금리가 높을 때는 금리가 높은 거에 맞춰가지고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그 금액으로 사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어떤 데 좋냐면요. 저도 이번에 3년 가까이 힘들었잖아요. 저도 주거용 그래도 5, 60개 정도 있어요. 저도 역전세 안 맞았겠습니까? 근데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시기 때 좋은 물건이든 아니면 제 물건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업투자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 기준 안에 드는 물건이 있을 때는 수익형 물건이나 상가를 하고요. 그리고 시점이나 때가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파트 투자를 해야죠. 아파트 투자를 어떤 명의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지역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 산 다음에 5개는 매도하고 5개 들고 갈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임대를 채우고 어떻게 인터를 하고 이것도 다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투자메토스에 이제 그 투사님도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그 전략이 다 있어요. 지금 많이들 얘기하시는 막 이제서야 막 얘기하잖아요. 울산 갔다가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 대구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간다 막 이러잖아요. 이거 저는 몰랐을까요? 저희는 알았고요. 이미 다 샀죠? 지금 샀죠. 다 사놨죠. 그러니까 안 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메토스 이제 지금 이 공식 스터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본 사람, 저도 해본 사람이고 투자님도 해본 사람이고 지금 투자 멘토분들 중에 지금 준비된 멘토분들이 한 30명, 40명 있고요. 근데 다른 데서 못하는 게 뭘까? 다른 데하고 우리 투자메토스의 차이점은 뭘까라는 생각을 딱 했을 때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제 생각은 그거예요. 다른 데는 장표 안 까잖아요. 등기부 안 까잖아요. 근데 제가 딴 데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장표를 오픈하니까 저희 그 멘토분들 30명, 40명 되는 분들도 다 그 강의든 이렇게 자기 사례를 다 발표해 주시거든요. 다 장표 주소 다 오픈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데에서는 못 해요. 왜냐면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다 그 복귀해 봤거든요. 10개 잘 됐다고 했던 물건은 2년 후에 가보면 계속 잘 되는 물건은 많지 않아요. 어떤 물건을 샀다라고 호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향후에 2년에서 4년 후에 저걸 어떻게 얼마에 팔았고 세금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이걸 오픈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저같이 해본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있다까지 다 오픈을 해요. 근데 어떤 대기업이든 그러면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분들하고 같이 뭐 밥을 먹던가 아니면 만나던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는 진짜 해본 사람이 실제 오프든 온라인이든 만나가지고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해봤냐 안 해봤냐 해본 거를
다 오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 있다. 근데 거기 유명하신 분들은 예전에 막 한창 경기 좋을 때는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 만나려고 하면 300만 원 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려고 했는데 밑에 분 1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300만 원 내야지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만났는데 그냥 그런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본 사람이 해볼 사람들하고 직접 다이렉트 다 만나서 모든 걸 오픈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이제 투자 멘토스 공식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런칭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고정 채팅으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이 사이트가 뜨니까 같이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그냥 한 달은 그냥 첫 달은 무료고요. 그다음에 뭐 한 달에 한 11,000원 정도 되는 건데 딴 데 그 안 해본 그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거 말고 여기는 지금 멘토분들이 한 50명 가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투자님도 계시고요. 천재. 예, 투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모건 스탠리. 모건스탠리에 300억 매각한 사업가도 계시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200개 하는 이런 것도 다 이분들 이외에 뭐 PF 하시는 분, 그 시행하시는 분들, 어디 은행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또 어떤 각층의 전문가분들이 30명에서 50명 정도가 계세요. 네. 근데 저도 그 풀이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어떤 상가를 사서 어떤 임체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에 전문가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병원을 전문적으로 잘 채우시는 분, 어떤 부분은 요양병원에 관련된 거 특화되신 분, 근데 어떤 분은 시행도 해보시고 건설업도 해보시고 인테리어 해보시고 그분들한테 저도 물어보죠. 그러겠네요. 디테일 부분은. 근데 그런 분들의 풀이 한 50명 가까이 돼 있는데 한 달에 10,000원이다. 첫 달은 부가세니까 저는 10,000원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제가 바뀌었습니다. 적자인데 그래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요? 아니 다른데 저는 뭐 예전에 다른데 강의 안 들어봤겠습니까? 그 뭐 강사분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뭐 그냥 한마디라도 하려고 막 이러는데 그게 뭐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장표도 안 까고. 예. 네. 살짝 하나 사진만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찾아내고 가봤거든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석에서 물어봤는데 강퇴당하고 막 저 강퇴 많이 당했어요. 진짜 그냥 오픈하자. 자신이 있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멘토분들 30분 50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 저나 뭐 그 저희 투상님이나 저희 같은 사람은 다 오픈하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도 그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발표를 하니까 저 들었는데 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 오픈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니 루블님이 다 그 장표 까고 이거 다 까는데 제가 뭐라고 안 까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든 분들이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거를 했던 거를 실제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런 각각의 전문가분들이 한 5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하는 게 한 달에 10,000원이다. 일단은 제가 여기 투자멘토스에 계신 뭐 직원분들 아니면 저희 식구분들 아니면 투자멘토스에 같이 뭐 수강생분들 아니면 투자멘토 오신 분들 모든 사람이 무조건 돈 벌어야 돼요. 무조건 손해보면 안 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손해보면 안 돼요. 무조건 돈 벌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공부 한번 해보지? 그거는 딴 데 가서 하시면 돼요. 딴 데 유튜브나 책 보시면 되는데 진짜 해볼 사람 오세요. 해볼 사람이고 돈 벌 사람 오세요. 근데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상가를 사든 어떤 투자를 할 때 항상 논리가 뭐냐면 안전마진 이런 상황이어도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7%여도. 네. 그게 메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 해본 거를 제가 강의할 때 요즘에는 어떤 것까지 얘기하냐면 제가 부동산 사장님하고 통화 녹취까지 다 오픈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인테리어 했던 그 계약서라든가 사진 이거 다 오픈해요. 이거 하나 하면 300페이지가 넘어요. 하루하루 뭐 일주일치 30 다 정리해서 다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이때 예를 들어서 곰빵 비용이 얼마인지 타일 뭐 예를 들어서 바닥 단차가 3mm가 벗어나면은 데코 타일이 안 깔리고 이거 그 포리시 타일 깔아 이거까지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고요. 부동산 사장님하고 통화 그래서 상대방 측 명도하는 당사자하고 통화 그다음에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통화 이거 다 녹취도 다 올려드려요. 왜냐면 그게 진짜니까 그래야 다 오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장표 오픈하는 게 아니라 장표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관련된 거에 대한 구성 요소까지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마디만 하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가 투자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시점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 억눌러져 있는 인플레든 모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거시장에 대한 게 지금 규제는 많지만 시점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4년 전, 5년 전에 나왔을 때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손가락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근데 저는 말로 안 한다니까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뭐 아직 10개까지는 아직 못 샀고요. 한 10개 정도 산 것 같아요. 주거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너무 일찍 들어가서 저희 같은 전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략을 짜서 일찍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투자를 못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시면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결정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준비하셔라. 지금 준비해놓고 언제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 지점까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상가도 그렇고 주거형도 그렇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번에 언제 또 후랭이님 여기 TV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더 많이 사놨을 겁니다. 말로 안 한다니까요.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창표 나중에 오픈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